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밤 사이에 좀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눈치를 볼까요? 지난 주말에는 시원하게 뭔가 3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겠다면 이번 주를 딱 들어서면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고용 보고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혹은 괜찮을 수도 있어 라는 기대감이 혼재된 그런 시장이 밤 사이에 연출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폭풍 전야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과연 이게 폭풍 전야가 될지 아니면 싱그러운 봄의 증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전초전이 될지는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아침을 보내고 계시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3프로를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침 식사 아니고요? 외국에 계신가요? 한국이 아닌 곳에 계실 수도 있겠죠? 저 어제 라면 안 먹고 잤어요. 저 어제 사실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 몇 년 만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에 못해도 2번 정도는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어제 플라잉 요가랑 이제 요가 클래스를 제가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힐링 요가라고 하는데 저를 약간 킬링하는 것 같은 그런 요가 클래스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잤는데 부었나요? 라면은 먹진 않았습니다. 라면 먹고 싶네요. 제가 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퉁퉁 부은 여도은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잠시 후에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3월 시작했으니까 우리 문 수석이 생각하는 3월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디님의 해외이시라고 해요. 오후 1시 반이라고 하는데 오후 1시 반이면 어딜까요? 유럽 쪽인가요? 바디 프로필은 절대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20대 우리 친구들, 예쁜 우리 친구들이 찍는 거고요. 부록에 가까운 나이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찍으셔도 돼요. 저는 안 찍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서 들으신다는 우희희 님도 계시고요. 또 어디 해외에 계신가요? 인증을 좀 해주시면 밴쿠버에 계시다고요? 그렇군요. 미국 서부는 아니래요. 밴쿠버라고 하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과 오늘도 1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막판에까지 그러니까 줄줄줄 사실 장중 고점 대비해서 흘러내리긴 했는데 막판까지 소폭이지만 그 강세권을 지켜냈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아쉽게도 그 막판에 좀 뒷심이 많이 부족했죠. 뒷심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오전 장중보다 계속해서 줄줄줄 흘러내렸고 막판에 아쉽게도 조금 더 흘러내리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0.12% 상승한 33,431포인트 선, S&P 500 지수는 0.07% 강보합권 기록하면서 2포인트 올랐어요. 3포인트 가까이. 4,048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4,000선을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0.11% 소폭 하락한 11,675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보합권 마감을 한 건 앞서서도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 증언과 또 고용보고서 발표 같은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대기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는 그러한 심리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가장 주요한 게 이제 7, 8일, 그러니까 오늘 밤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이 상하원에서 발언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증시를 보면요. 연준 고위 인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시장의 장중의 움직임이 굉장히 위로 아래로 요동을 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연준의 이러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지표들도 그렇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10일에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사실 지난번에 올해 1월 비농업 쪽에 있어서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정말 너무나 크게 웃돈 51만 명을 넘어서면서 예상치의 거의 3배 가까이 웃돌았죠.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에 과연 이번에는 이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보고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좀 주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채권 시장 이 가운데 역시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8%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였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를 넘지는 않고 3.9%대에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교수님들 인터뷰들이 막 전해지고 있죠. 한 분만 딱 전해드리자면 그 여름을 좋아하시는 그 서머스 교수,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님의 CNN과 인터뷰의 발언을 보면요. 연준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엔 매파적인 시각이죠. 갑자기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은 과거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어느 단계에서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그 과정에서 이 억제를 하니까 당연히 경기는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경기는 괜찮네라는 시그널들을 고용에서도 보고 우리가 소비 쪽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어느 순간은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좀 얼어붙은 분위기는 애플에 대한 골드만삭스에서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으로 약간은 좀 헤빙 무드가 펼쳐졌습니다. 맵을 보면서 시장 상황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빅테크,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소폭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일부 종목들,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의 종목들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뭐 아마존, 테슬라 등의 종목들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애플의 반가운 소식부터 전달을 해드리자면 골드만삭스가 애플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애플에 대해서 마이클 응 맞나요? 진짜 이 이름이 맞나요? 골드만삭스 분석가가 애플의 대규모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 관련된 사업이 이 앞으로 애플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19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종가 어제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애플의 종가가 153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와 대비해서 한 30% 정도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애플 주식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놓은 게 지난 2017년 2월 이후에 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4월에는 골드만삭스가 애플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기도 했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IB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이다라고 하고요. 이 분석가는 이제 애플의 프리미엄군 성공과 또 브랜드 충성도 덕에 사용자 기반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애플 생태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애플 TV도 있고 애플 뮤직도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애플페이가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애플페이 이제 곧 들어오는데 카드가 이제 초반에 현대카드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이용자들이 당연히 애플페이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 크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62%, 구글의 주가도 1.6% 오른 가운데 메타는 약보합권 마감됐습니다. 이런데 반도체주가 좀 쉬어갔어요. 엔비디아 1%대 하락
보였고요. 퀄컴의 주가도 0.96% 하락세 보였습니다. 좀 혼조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난 가운데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의 주가는 어제 동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넷플릭스의 주가가 1%대 하락했습니다. 연진아, 그 더글로리가 곧 오픈이 되죠. 넷플릭스에서. 이번 주 주말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저는 이제 그 예고편을 보면서 얼마나 또 흥미진진할까. 근데 또 너무 기대하면 우리가 또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너무 크게는 하지 않으면서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주가가 2% 하락했는데 200달러 아래의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93달러.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인하했죠. 모델 S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만 원 정도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인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테슬라가 아니라 회슬라다. 이제 시가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사는, 그러니까 가격 높을 때 사는 사람이 바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1월에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모든 차량 판매 가격을 10% 안팎씩 내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추가 미국에서는 가격 인하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로 일각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뭔가 이제 그 비중 있죠. 테슬라의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의 비중이나 판매량이 좀 둔화가 되면 이 가격을 자꾸 인하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또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일단은 부정적인 스탠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중국 판매가 가격 인하했을 때는 중국에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하하고 나서 잘 팔리니까 주가가 확 상승으로 반영이 된 것처럼 또 이 부분이 가격 인하 부분이 추후에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게 될지 아니면은 좀 조정을 보이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 머크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4% 가까이 올랐고요. 존슨앤존슨도 1%대 또 이제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80달러 아래 등락을 보였는데 밤 사이에는 80달러 위로 뿅 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80.55달러 기록 중인데요.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주가는 이 가운데 1%가 되진 않지만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냅의 주가가 밤 사이에 주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경쟁사인 틱톡, 틱톡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틱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제한을 하겠다.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스냅의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전 최대 주주 쪽 해리스 어소시에이트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지분을 전체 매각하고 나서 주가는 1%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보잉도 주가가 1%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해서 맥스 및 787 기종의 배송이 최대 1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전에 함께 이양희 의원님 소개해 주셨던 RH라는 가구점이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고급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구점의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도미노 피자의 주가가 4% 이상 올랐는데요. 도미노 피자가 지금 상황 속에서 연간 시스템 판매 성장률을 6에서 10%로 쉽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주가는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미국 시장 분위기 개별주의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머리 뒤에가 부스스한 데는 이유가 있죠. 아니 네. 어쩌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최근에 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하셨다. 어디 산에서 그러신 거예요? 네. 제가 좀 자주 다니는 산이 혹시 있거든요. 동네 뒷산? 그러진 않고요. 특정 산을 거론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강서구 쪽에 네. 제가 좀
1시간 정도 전후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이 있어서 가볍게 오르는 산인데 가셨다가 네, 미끄러지셨군요. 최근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모처럼 만에 한번 갔다가 어.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네. 찢어지셔가지고 몇 번을 꼬매신 거예요. 네, 마음이 아파서 정말. 네. 예, 요새 사실 날씨 좋아가지고 야외 활동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나 이제 그냥 걸을 때도 그렇고요. 등산할 때도 그렇고 미끄러지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문 의원님께서 네, 뭔가 이제 위험성을 네, 이제 미리 알려주시고자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늘 건강 네. 잘 관리하시고요. 얼른 쾌차하시길 기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3월 시장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3월 시장에 뭔가 우리가 그림을 또 그려봐야 되잖아요. 우리 문수성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한데 지금 리포트의 제목을 보니까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어떻게 지금 시장이 해 뜨기 전입니까? 올해 연간으로 보면 올해 1분기가 증시가 저점을 지나가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놓고 본다고 하면 주요 IB들이 올해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었지만 네. 사실 뭐 보름도 안 돼서 사실 그 예측이 거의 다 틀린 상황이죠. 왜냐하면 1월 상반월 이전에 물가, 긴축, 경착륙과 관련된 우려를 낮춰주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 예상과 달리 시장을 좀 의외로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만연하게 확산되는 데 영향을 줬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시각을 보수적인 생각에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좀 톤을 좀 바꿨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연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어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에만 기술적으로 집중하시기보다는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올해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3월 달은 불확실성이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시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2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이 쉬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미국의 고용, 물가 지표를 통해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이 얘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심리가 좀 입축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준의 가이던스를 착각하고 있었던 시장의 오판이 가져온 결과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연준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항상 변한 건 시장이죠. 연준은 지난해부터 네. 수정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통해서 통화정책 가이던스를 분명히 시장에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이를 벗어난 정책 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FMC에서 제시한 수정 경제 전망과 전도표를 통해서 올해 통화 정책의 목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0.5%로 제시를 했죠. 이 얘기는 수요 압력 둔화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기대 인플레 안정을 도모할 거를 위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경착륙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그 의미를 좀 함축하고 있다 보면 될 거이고요.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을 두고 시장의 연준의 가이던스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각각 5.1, 4.1%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으로 명기를 했고요. 올해 금리 인상 중단 시 연말까지 유지할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상단을 5.6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중단 시점과 또 최종 정책금리를 가늠하게 해줬죠. 기 시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올해 FMC 일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3월과 5월, 6월 FMC에서 25bp 금리 인상한 후에 최종 정책금리 5.5%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6월에 종지부를 찍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화 정책을 두고 이 연준과 시장 간 이견차가 컸던 것은 이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소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주체가 연준 말고는 없다는 시장의 인식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물가가 높아지면 연준의 통화 긴축은 강하게 움직이고 또 반대로 물가가 낮아지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또 FMC 결과를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데 섣부른 예측을 해온 시장의 오판이 그동안 이제 시장이 흔들렸던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는 다행히도 그 간극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3월을 기준으로 네. 불확실성을 낮춰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보다 앞으로 좀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밤 보합권에 움직였던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7일, 8일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연설을 앞두고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미국 증시의 지수 일간 변동성을 보면 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결국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은 좀 묻어 있지만 네. 하방 요인보다는 상방 요인을 바탕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기운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P 500 지수가 1차적으로는 4,3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은 언제를 말씀? 올해요? 올해는 더 올라가죠. 아 그래요? 그럼 올해 이번 달에 4,300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1차적으로. 기간은 특정할 수 없으나 1차적인 상승은 4,300이다. 제가 그 기간까지 안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겠죠. 예. 무릎 꿇고서. 네. 1차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4,300 정도까지 네.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시점이 저는 뭐 3월달 아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최근에 유럽 증시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유럽 증시가 지난해 1월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엄청 빠르죠. 유럽 증시라고 하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유럽 역시 지난해 이제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항상 거론됐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네. 사실 지난해 1월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영향을 미치기 전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저렇게 올라갔던 이유들은 결국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10월 달 피크아웃하고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ECB가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결국 선진 증시 내에서도 미국 역시 물가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처럼 지난해 1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600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4,600을 달성하는 시점은 아마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4,3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으시다고 하면 네. 비중을 유지하시면 좋을 거로 보고 있고 오. 혹시라도 내가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좋아 보인다 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네. 지금 이 시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가 3,900에서 4,000 사이에서는 숨고르기 국면을 지난 한 달 동안 좀 보여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그거를 탈피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4,300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는 뭐 크게 출렁일 만한 일은 없을까요? 사실 아직은 상반기의 이벤트 보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도 6월에는 마무리지만 금리 네. 인상이 어쨌든 2번 정도 남아 있는 거고 네네. 이벤트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은 계속해서 뭐 네. 매달 진행이 될 거고 그때마다 네. 사실 시장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 네. 충격을 감안하고라도 1차 4,300, 2차 S&P 500 기준으로 4,600을 우리는 지금이 저점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등락은 보이겠지만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로 보고 계신 거죠. 제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먼저 얘기 드릴까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상단에 있는 차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로 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드릴 때 네. 단연적으로 먼저 드리는 차트예요. 이 차트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약간 짙은 파란색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약간 밝은 톤의 파란색은 신흥국 증시, 회색 톤이 선진국 증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신흥국 증시의 고점은 2021년도 5월 달에 나타났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를 사계하는 시점에서 네.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신흥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이 5%라는 숫자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상승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신흥국 증시보다는 미국이 포함된 선진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2021년도 12월 그때를 한번 봐주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거는 헤드라인 기준이에요. 네. 전년 동월 대비 7%를 상회하는 시점.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라인을 그려놓았죠. 네. 그래서 2021년도 12월을 보시면 7%를 상회한 그 시점에 선진국 증시의 고점이 형성되면서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5%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7%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증시, 신흥국 증시 동반 상승하는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네.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위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들의 향방을 결정할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7%를 하회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회를 한다고 하면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 계속 유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7%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근접한다고 하면 시장은 조정의 충격이 조금 크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통해서 심플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를 하회하고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물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일부 분들이 너무 이 물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긴축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에 대해서 너무 숫자로.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건의 있는 분들하고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그분들과 말장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는데 올해 연준이 제시한 최종 정책금리의 상단이 5.6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올해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5.6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또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우려도 있잖아요. 상향 조정이 되고 나면 뭐 6%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네. 얘기를 할 때 그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연준이 전혀 상단을 수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지금 지난해 6월부터 물가는 피크아웃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최종 정책금리가 6%를 넘어간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을 흔드는 거 말고는 큰 이유가 없을 것 일부러? 같아요. 그래서 이번 FOMC 3월에 그래서 뭐 금리를 얼마 올리는 것보다는 점도표 상향 조정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시장을 누르기 위한 언론 플레이인가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물가를 바라봤을 때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하면요. 미국의 중립금리가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금리를 보통 네.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2.5예요. 음. 근데 지난해 9월 달부터 이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를 상회하기 시작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물가를 잡는데 공급 부분이 있고 수요 부분이 있는데 네. 수요 부분, 수요 압력 둔화를 유도하면서 물가 오름폭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드디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기준점이 이제 지난해 9월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오일 쇼크 시기에 교훈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실질이자율이 양액값을 나타낸다는 거는 중요한 은행이 있으면 그 중앙은행이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화 긴축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실질이자율이 양액감을 갖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드디어 연준의 연간 실질이자율이 양액값을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지난해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달 기준으로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정책금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물가가 결국에는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는 물론 이제 상단을 수정하지 않는 한 5.6 이상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연준의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6월 달 5.5를 최종 정책금리로 해서 중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중립금리와 정책금리가 장기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 최대 위험은 미국의 경착륙, 경기 침체 진입 여부가 되잖아요. 이거를 가늠하는 게 그 기간이 오래됐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됐는지. 네.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정책금리가 임계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유지된다고 하면 물가가 오름폭을 줄여나가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임계치를 벗어나는 기간으로 확장돼 버린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정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난해 12월 FMC에서 제시한 최종 정책금리의 중립값도 중요하겠지만 올해 상단을 아마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 네.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해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그이군요. 자신 네, 있게 얘기하는 네.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 달에 처음으로 근원 PC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물가 네. 지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소비자 물가는 미국 PC. 전역의 물가를 대변해 주는 지표가 아니에요. CPI는 아니다. 예. 결국 근원 PC가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정책 금리를 하회하기 시작을 해요. 네.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말 2월 초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공식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를 나타내지만 그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은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결국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강조는 더 세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도 올해 하반기 때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결국에는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3월 고용지표 결과예요. 지난달 발표된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크게 나왔죠. 51만 7천 건. 근데 이번에 예상되는 거는 21만 5천 건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월대로의 해석이라고 하면 전월 대비 부진한 비농업 부분 결과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연준의 통화 긴축 완화 기대감을 바탕으로 리스크온 심리가 높아질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결과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14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되겠죠. 일단 시장은 소비자 물가 결과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거는 소비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의 예상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 5.4%로 전월치가 6.4, 5.6이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3월 FMC를 앞두고 발표되는 고용지표, 물가지표는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난해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는 구간에서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네.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는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막바지 구간에 들어가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지 여부를 따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로 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용 지표라고 하면 올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초과저축액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과저축액 이야기 가장 네. 많이 나오죠.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아마 차트를 한번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는 올해 3분기 때부터 초과저축액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5가지 차트 가운데 상단의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초과저축액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지난해 3분기 이후는 전망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초과저축액이 분기별로 평균 마이너스 8.7%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것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2배, 마이너스 17.4% 하락하는 거, 3배,
이 마이너스 26.1% 하락하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올해 초과 저축액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관 소비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결국 초과 저축액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고용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소진되지 않는 초과 저축액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미국의 견고한 소비는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다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얘기 좀 드릴게요. 네.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저 상단에 있는 차트가 좀 재밌어요. 이게 미국 주택시장을 대변해주는 이제 NAHB 주택시장지수 회색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를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건데 2022년 1월 달을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아마 빨간색 점선으로 제가 별도 표기를 해놨는데 네. 30년 모기지 금리가 3.55%를 상회하기 시작을 하면서 쭉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10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래로 쭉 내려오면 미국의 NAHB 주택시장 지수는 어떻게 움직여요?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결국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기지 금리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주택시장이 더 안 좋아지기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주택시장의 견착륙 리스크는 과거만큼 높지가 않아요. 네. 결국 모기지 이 대출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가계저축률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현지에서 이제 미국 주택시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주택 부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불교 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시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고신용자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결국 고용과 소비, 주택시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안만한 경기도나 정도를 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은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해 6월 이후부터 물가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정책금리, 근원 PC가 정책금리를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7%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하회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연준의 통화 긴축이 현재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여지는 없어요. 결국 올해 6월 달을 기준으로 정책금리 인하가 인상이 중단된다고 하면 그 기조는 연말까지 계속 유지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정책금리보다 한 분기 빠르게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주식시장의 리스크온을 추구하는 심리 역시 회복될 여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흔들리기보다는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FOMC 이전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물가지표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4,300까지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성님께서 말끔하게 씻어주신 것 같고요. 우리 걱정 이제 덜어주셨으니까 우리 문성님은 머리 빨리 나으시기 네.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문성님이 이제 뒤쪽에 머리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가 좀 그런 거니까 예, 정프로님의 그 헤어로 웃기는 그거에 이제 뭐 맞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문성님께서 네네. 시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앞으로의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이제는 뭐 시장의 하루하루의 등락
일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러시면 되는데. 자, 어제 밤사이에는 약간 눈치를 보고 있었죠, 시작은.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 증언이 이제 오늘부터 하죠. 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얘기를 하원 상원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으나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네. 신규일자는 20만 7천 건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실업률은 3.4인데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말씀드렸다시피 레지 앤 허스피탈리티, 적객 및 서비스 업종, 응대 업종 이쪽에서 임금 상승이 어떻게 될지 이게 지난달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파월 의장이 몇 번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앞두고 오늘 더 좀 많이 올랐다가요. 좀 1위 이상 보면서 쭉 올랐다가 오늘 조금씩 내려오면서 마감됐고요. 그래서 결국 혼조입니다. 물론 주시장 보면 우리가 S&P 500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일 연속 상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느낌으로 보면 혼조세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이제 금리가 조금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다시 4%대에 다시 바짝 다가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거보다는 일단 파월 의장이 입에 대한 어떤 앞두고 어떤 멘트를 앞두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였다라고 전 주시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소폭 좀 내렸지만 역시 큰 의미는 없겠고요. 금값도 혼조세, 유가는 이제 80달러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80달러를 회복했지만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연말에서 연초까지 흐른 75, 6달러에서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박스권이죠. 이 상태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유가의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금리, 달러, 금값, 유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밤 사이에서 저는 어제 왜 우리 위원님께서 뭐 여행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나 봤더니 네. 오늘인가요? 오늘 네. 밤에 실적 발표 그 여행 관련된 종목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아이고 전 실적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실적 그런 거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큰 흐름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하이아트 보여드리면서 최고가라고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강보합 정도로 끝났을 텐데요. 어저께 이어서 그 하이아트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실 때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실 때는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우리나라는 뉴스를 많이 따집니다. 뉴스 그리고 소위 종목별 수급 상황, 기관이 사네, 외국인이 사네, 뭐 특정 증권사 창구에서 많이 사네, 파네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은 그런 거가 거의 발표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팩트 위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이아트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샘플로 말씀드린 건데 하이아트는 하이아트 기본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밖에는 수많은 고급 리조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이아트란 말 안 쓰지만 수많은 리조트가 있으면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1,350개 호텔 플러스 리조트를 갖고 있는 게 하이아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직관적으로 보실 때는 매출과 이익 같은 거 주당 이익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적자 들어섰다가 흑자로 돌아서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당 이익이 2020년, 21년 적자에서 2020년 흑자로 돌아서 올해 상당히 많은 큰 기대가 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여행 업종에 대한 전문가들을 물어봤을 때 한 65% 정도는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좋거나 훨씬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슷한 사람이 한 25%, 안 좋다가 10% 정도가 전 세계의 어떤 관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얘기하거나 전문가 나와서 얘기하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얘기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그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면 네. 유엔 산하에 이런 전 세계 여행 관련된 통계국이 있어요. 그 협회가 있는데 그게 UN 영어로 UNWTO라는 곳이 있습니다. UNWTO가 전 세계 유엔 산하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이게 보시면 UNWTO가 요번에 1월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요 좋아진다는 사람이 53%. 이거는 거기에 이제 패널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죠. 53%는 좋아진다. 19%는 훨씬 좋아진다.
비슷하가 20%, 안 좋다는 사람이 8%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나 이런 것이 중요한 거냐 이런 걸 보면서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맥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이제 말로만 설명드렸던 어저께는 하이아트를 보여드렸다 그러면 오늘 인터컨티넨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컨티넨탈은 이제 아주 최고가에 52주 최고가 아직 못 미치는데요. 인터컨티넨탈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인터콘을 생각하시잖아요. 인터콘 우리나라는 2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브랜드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헐리데이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헐리데이인 아시잖아요. 헐리데이냐? 여den커가 이제 너무 비싼 호텔만 다녀갖고 헐리데이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소위 호텔 체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헐리데이인 시리즈가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것도 있고 약간 중가권도 있고. 네. 그래서 헐리데이인 아시면 분 많으실 것 같은데 헐리데이인이란 진짜 모르세요? 몰라요. 이거 저는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진짜 모른다고 깜짝 합니다.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모릅니다. 인터컨티넨탈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네, 아시는 맞아요. 거고, 예, 삼성동에 또 있잖아요. 하지만 헐리데이는 훨씬 더 파퓰러한 겁니다. 대중적인 건데. 해외에 더 많군요. 제가 미국 여행 우리나라도 헐리데이 미국밖에 있죠. 안 가봐서. 우리나라 있어요? 예전에 홍제동 이런 데 있었던 걸로 되게 기억하는데. 헐리데이? 예. 근데 헐리데이는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 보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도 관련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헐리데이 인이 보면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 같은데 헐리데이 모텔 투자.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네, 헐리데이 인이요. 광주에 있네요, 광주에. 네, 뭐 광주 되게 많네요. 많아요. 이게 헐리데이 이게 대중적이면서도 큰 호텔인데 제가 왜 주목하냐면 헐리데이 호텔이 제일 지역적으로 많이 마켓시가 높은 것이 중국인데 중국은 헐리데이인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해외여행이지만 국내 중국 안에서도 여행을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요. 그런 쪽에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홀리데이 호텔 모른다고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포에 있는 가든 호텔도 이 홀리데이인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여도원 대표님은 상당히 모를 수도 무궁화 있죠. 5개째 예. 아주 특급 호텔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많이 안 다녀와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라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좋게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헐리데이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가 더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엄청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네요. 그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네. 중국 사람들의 헐리데이인 사랑 이런 쪽이 이제 같은 투자 메커니즘에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밖에 라스베가스 샌즈나 이런 것들 다 50주 최고가입니다. 오늘은 네. 이제 고점에서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서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 업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자.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항공주는 저는 별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여튼 이런 쪽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웨이 이런 거가 ETF,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에 저는 약간 테크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약 사이트나 뭐 우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어웨이 이런 것도 있겠고요. 네. 어웨이는 주가는 이제 그렇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게 있다. 왜냐하면 저보러 개인적으로 뇌피셜로 하나를 딱 하라 그러면 호텔에서는 지금 IHG를 전 최선으로 갖고 있는데 그건 저희 뇌피셜일 뿐이고 네. 뇌피셜일 뿐이고 각자들 좋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신 건 여행 업종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가 바로 항공주로 갑니다. 항공주도 52주 최고가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항공주. 그다음에 항공주 좋아지면 보잉이 좋아지겠네. 그래서 보잉을 가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가는 거다. 너무 많이 가요. 아니 지금 위원님이 저 이거 홀리데이 모른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막 채팅창이 난리가 났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 모를 수 있죠. 너무 재밌네요.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애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애플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는데. 애플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투자 의견 상향이 좀 한 2군데 나왔는데요. 네. 주가 흐름 보면 올해 이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지만 작년에 떨어진 거에 비해서 물론 다른 빅테크 중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작년에 떨어진 거 그리고 올해 상승폭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게 맞는데요. 최근에 2군데가 레포트가 나왔고 오늘 나온 거는 이제 골드만삭스고 어제 나온 것은 모건 스탠리고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보면 모건 스탠리는 어저께 것부터 말씀드리면 175에서 180으로 올려놨는데요. 네.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올해까지는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올해까지. 그렇지만 내년에 좋아진다는 얘기. 서비스 매출 오늘 골드만삭스도 집중적으로 다룬 건데요. 서비스 매출 그리고 매출 총익률이 개선된다. 그리고 AR VR 헤드셋이 내년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구독 프로그램 이게 미국이나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이폰 스스로 이제 구독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나온 거는 골드만삭스가 19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네. 6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레포트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6년까지 다시 말씀드린 이들이 얘기하는 건 보통 12개월 목표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미국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12개월 목표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서비스 매출이 연평균 11% 늘어나고 아이폰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3%씩 꾸준히 늘어난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iOS가 활성화된 게 21억대. 네. 그런 유저 수를 보면 14만 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당 객당 매출이라 사용자당 매출이 연평균 7% 늘어나고 주당이 10%씩 늘어난다. 이런 관점을 얘기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지금 199달러의 매수 의견을 6년 만에 지금 투자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6년 동안에 애널리스트가 3명 바뀌었는데 예, 2명은 아무 의견을 낸 적이 없었고요. 이번에 2명이, 이번에 1명이 이번 애널리스트 근데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NG죠, NG. NG 났네요, NG. 자,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가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모델 S랑 X의 가격을 내렸어요. 가격 내렸는데 또 오늘 주가 지금 2% 떨어졌는데 뭐 그런 건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졌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오늘 나오자마자 제퍼리스에서는 180에서 230달러 올려놨습니다. 오, 왜냐하면 가격을 내렸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매출을 늘린다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테슬라가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린다 해서 지금 안 팔려서 내린 것이다. 근데 또 좀 이따가는 그래서 잘 팔렸다 하면 또 올라가고 하니까요. 네,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라리인데요. 아이고, 잘 페라리 사실 오늘 페라리랑 테슬라는 한 묶음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레이스인데요. 오늘 사상 체육관을 갔다 왔습니다. 아니 52주 체육관을 갔다 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그 존 그 아담스가 자동차 토픽을 테슬라에서 페라리로 옮겨 탔습니다 오늘요. 이게 오늘 더 중요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를 280에서 310으로 올려놨고요. 주문 대기 기간이 자동차 업계 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요. 가격 결정 요금은 최고고 현재와 같은 불안한 매크로 환경이나 지정학적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기업. 뭐 다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전기차 시대에도 나름대로의 그런 니치 마켓에서 여전히 최고일 것이다. 지를 차지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탑픽으로 대시했다는 거. 여전히 매수견은 여전히 계속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보여드리면 비슷한 흐름인데 포뮬러 1이라고 이거 상장된 것도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포뮬러 1? 네. 회사 이름은 리버티 해갖고 나오는데 우리가 포뮬러 1이라면 검색되고요. 심벌은 FWON에다가 H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H자가 들어가나 K자가 들어가는데요. 포뮬러 1 그 스포츠 그 그러니까요. 레이싱이에요. 레이싱. 네. 그 포뮬러 1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포뮬러 그거예요. 1인지. 모건 스탠리에서 글로벌 스포츠 중 최고 성장률 수치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20년 관람객이 570만 명이요. 2019년 대비 36% 늘어났고요. 누적 TV 시청자 수가 36% 늘어났습니다. 2019년 대비. 소셜 미디어 팔로워가 23% 늘어났고요. 에비타 기준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10에서 15%. 당연히 장기 계약 위주로 하잖아요. 네. 예, 스폰서 한번 맺으면. 그리고 당연히 TV 시청료도 미리 계약하겠고 4분기 실적 이미 발표했는데요. 주당이익이 0.7센트에서 예상돼서는 1.5달러로 무려 2,000%를 깜짝 실적. 매출은 일정 수준 조금 늘어났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애플 정도 제외하고는 수많은 것들이 IT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지만 IT 성장주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시각을 보셔야지 제가 봤을 때 앞서 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로 마찬가지. 문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걱정 없이 주가 가더라도 한쪽에 쏠려 있으면 마음 아픈 날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주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주가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한 3년 사이 여행을 거의 가지 못했던 저는 앞으로 여행을 갈 때는 그 지역에 그 홀리데이인 그 호텔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간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알면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